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커다란 국정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곳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채순 TV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출산은 뭐냐? 출생률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거기서 대두되는 게 합계 출산율인데, 한 여자가 가임기간을 15살에서 49살, 15세에서 49세로 봤는데, 이 가임 기간에 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가 한 부부를 이루는데, 여성 혼자서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어야만 저출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표준을 합니다. 2.1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출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가령 부부가 두 사람을 낳았을 때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원인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2.1은 돼야 저출산이 아니다. 그래서 2.1 미만은 저출산으로 생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면 1.3 미만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에 해당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2010년에는 1.23이었고 2017년에 1.05였네요. 근데 2020년 작년 재작년 기준이 0.84. 그래 아마 2021년은 0.8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2023년에는 0.7 얼마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들을, 어린 아이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 100만 명 이상이 출생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1960년, 70년대 멜더스 인구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영국의 인구학자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가 인구론을 제창했는데, 그 인구론은 뭐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식량 부족과 인구 과잉으로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던 것이 멜더스 인구론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70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한참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건설에 치중했을 때, 잘 살고자 하고 국가적인 목표를 정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부족할 것이다 해서 그때 산하 제한을 했던 게 그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보통 출산율이 4, 5명이었고 1983년에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려보자면 그때 저희들이 결혼해서 1970년 말 1980년 초에 둘이만 나서 잘 기르자, 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족이 보통 6명, 7명 하다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4명, 5명이 되었는데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식량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산하 제한 정책으로 했는데 그 산하 제한 정책에 저 같은 경우 그때 아이를 셋 두었습니다. 딸을 셋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책이 어땠냐? 아이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저는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아서 이 한 아이를 더 낳게 됐어요. 이게 보너스로 왔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사이의 인식이 두 사람만 낳아야 되는데 세 사람 낳았다고 해서 눈초리가 험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은행회를 다녔는데 은행의 농협중앙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대학교 그 납부금도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했는데 가령 저의 경우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은 이 셋째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불평등 속에서 생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민을 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민도 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급속하게 바꿔져서 그 후에는 하나만 낳자 한 다음에 자꾸 인구가 감소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 한 명, 그 후로는 계속 줄어들어서 0.84, 0.79까지 가는 그런 아주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시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산력이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정도 지방자치대는 곧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할 것이라 그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출산 장려 정책이 쓰기 전에 왜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면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목구멍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자기가 커서 자기 먹을 거 좀 구해온다. 그래서 맨 큰애가 둘째 봐주고 둘째가 셋째 봐주고 해서 이 부모님들은 이제 산업전선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애를 낳아놓기만 하고 크게 양육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재워야 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현재 아이 하나 낳아서 그냥 애지중지하고 엄마 아빠 젊은 부부들 보면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 하나 데리고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보내야 되지 중고등학교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경비가 굉장히 양육비가 많이 들고 또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은 높아지죠. 수익은 적죠. 그래서 양육이 어렵고 젊은 세대가
그러므로 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함으로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느냐.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현재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령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생산성 문제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15살에서 64세라고 그러는데 그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 국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생산력 감소가 인구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데 있다. 그렇게 이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그 인구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저출산만 되는 게 아니고 출산만 아이들만 낳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됐잖아요. 의학이 발달돼서 옛날은 그냥 당연히 치료도 할 수 없고 병원비도 없고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 병원에 가고 의료보험 잘 되어 있죠. 병원에 잘 가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음식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배만 굽지 않으면 굶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춘공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더라도 식품이 흘러 넘쳐 가지고 영양 공급이 잘 해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병이 치료를 하고 병도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계속 증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출산은 안 되지 고령 인구는 많아지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이런 적에 있네요. 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고령화 사회라는 게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이 7%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이 7%가 된 고령화 사회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23년이니까 23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됐다. 고령화,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 사회가 있는데 노인이 14% 이상 21%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전체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한 것이 아마 2018년부터입니다. 18년도 우리 5천만 인구의 14%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8년부터 14% 이상이 돼서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고령 사회가 됐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상식입니다. 보통 매스컴이나 어디서 회자되는 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초고령 사회가 뭐냐?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다. 우리나라는 거의 2024년 아니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군데 뭐 2024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2025년부터 진입한다는 그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우리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5천만 명 인구인데 5천만 명 인구의 20%는 얼마입니까? 250. 천만 인구가 노인인 시대, 65세 이상인 시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870만 명 정도, 900만 명 조금 못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65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요, 65세 이상 분들이 그 기차 전철표를 그 이제 무상으로 해주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그 철도는 그 적자가 나는데 65세 이상 그 아주 건강한 분들도 65세 뭐 70세 70 몇 세도 요즘은 건강한데 그 건강한 분들에게 지하철을 그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그런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 되니까 만약 65세 이상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는데 그 생산하지 않고 연금 받고 만약 이런다면 그 국가가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냐 전부 인구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뭐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는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에는 그 노인이라는 것이 연세가 드셨다는 것이 뭐 물론 그때는 노인은 50세도 되고 60세 61세 회가 환갑인데 그때까지 수명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지금 한 40, 50년 전에는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아마 60세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80세가 넘는데 그때 그 무렵에 그 노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와 지혜의 덩어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모여서 뭐 전교생을 모아가지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한국 정부, 한국 임금한테 우리 조선 임금님한테 숙제를 내는데 그 숙제를 내서 이제 그때 대신들이 40, 50대 된 대신들이 그 왕이 중국에서 가져온 숙제를 냈을 때 그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집에 와서 이제 뒷방에 앉아 계신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그 해답을 줬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지혜가 충분한 걸로 생각해서 그때는 연세를 잡수죠. 그리고 또 뭐 한문을 꿰쳐서 그 공자맹자하는 그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돼 가면서 훨씬 더 발전되고 지혜가 있고 아는 것이 많고 하는데 요즘 그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10세대들 그러니까 10살 미만 애들도 그 인터넷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대여섯 살만 되면 그 식당에 가서 보면 아이들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하게 식사하시려고 아이들한테 그 전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맡겨놓고 있어서 걔들이 잘 찾아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들이 그 저 컴퓨터에 중독되면 어떨 건가 하는 노파심도 생기긴 하는데 또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그 컴퓨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생활한 애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술적인 면에 그 훨씬 더 지금 현재 어른들보다 더 발달하고 그 시대는 그 나름대로 숙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을 것이다 해서 괜한 노파심 갖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이 50대 60대만 넘어가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런 거 요즘은 더 뭐 무슨 그 채트에 대한 것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그러니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느 일정 선에서 그것을 딱 깨우치지 않고 말아버리니까 어린 아이가 20살 먹은 옛날 60살 드신 어르신한테 지혜를 이렇게 물었다면 요즘은 이제
20살, 10살 먹은 손자나 자식들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게 문명을 이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더러 그 고민을 하고 이제 천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노인들이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아나가고 뒷방에 앉아서 그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좌절하고 배고프고 또 뭐 자살이 많고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의 45%가 빈곤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우울증 있고 자살하고 자기 왜냐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일이 없어져서 그 어떤 삶의 희망이나 의욕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되고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 40년, 50년 전에는 60세 미만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나 지금 80세를 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의료 기술이 진전이 되고 또 얼마나 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열심입니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 걷고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됐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사회 현상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021년에 나온 인구 비율을 보니까 고령 인구가 16.8%에서 870만 명, 생산 가능 인구가 71.4% 많습니다. 3,690만 명, 유소년 인구가 우리 노인보다는 좀 적네요. 이렇게 인구비가 되어 가는데 차츰 그 젊은이는 적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진 반면에 노인 인구가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요즘도 여러분 잘 여러 매스컴에서 봐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어떤 지방에서는 지방이 소멸한다. 지방이 없어진다. 제가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입니다. 고흥군 출신인데 그때 뭐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한 반에 60명이고 5반 정도 돼. 그러면 올 300명이지 않습니까? 6학년이면 300명에 6학년 3, 68, 1800명. 1800명, 2000명 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1800명인 그 학교에 지금 전체 학생의 25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고 마을에 어린아이가 임신한 사람이 없고 또는 어린아이를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김포나 화성이라든지 파주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있는 구미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울산 북구 같은 데도 늘어난 곳이 있는데 반면에 줄어든 곳이 이제 전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한 80개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든 것 중에서 특히 소멸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소멸 가능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낳았던 고흥군하고 신안군,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소멸 가능한 지역입니다. 경상북도가 특별히 많은데 경상북도는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군입니다. 경남의 합천, 남해도 줄어드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제가 2018년에 한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1개 시군이 소멸 지역이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어떻게 해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또는 이제 인구 유입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성공한 예가 있다고 그렇게 하죠. 성공한 예가 있는 시군구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줄어들고 또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구가 굉장히 살기가 더 유리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수도권 모여든 이제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GTX니 뭐니 교통 문제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서울 수도권에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GTX 빠른 철도를 놓겠다 그렇게 해서 차츰 더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은 황폐해지지 않느냐 그런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치인들이 또는 국가 전체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또는 학자들이 이걸 머리를 맞들고 해결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모토로 다른 곳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해놓은 게 지금 정년을 연장하자. 정년 연장하자는 것은 이제 우리 노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65세 이상 된 가령 일반 회사들도 50세에서 그만둬야 되고 뭐 55세에도 퇴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각각의 국가기관이나 회사나 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자. 건강한 노인 세대들을 또는 장년 세대들을 그대로 현직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청년들도 일자리가 자꾸 부족한데 나이 많은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면 청년들이 또 직업이 없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연장하자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고, 노인 부양의 공적 책임 배관하자 그랬습니다. 노인 부양을 이제 개인들이 했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을 공적 책임으로 돌리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민 장려라는 거 우리가 옛날은 1970년도 80년도에는 외국으로 많이 이주를 시켰죠. 우리 인구가 팽창함으로 해서 산하 제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민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일제 시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만주로 갔던 하와이로 갔던 그런 이민이 아니고 그 후에 농업 이민으로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같은 데도 보냈고 또는 호주나 캐나다에도 스스로들 이민을 가고 그래서 그때는 이민이 간 게 추세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역이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외국인들 또는 동포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령화되지 않고 생산 인구에 할 수 있고 인구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방법. 지금 사실 이민국에서는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연령도 제한을 주고 또는
재산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강하고 뭐 신체 검사를 해가면서 이런 그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은 그 고령화에 대비하고 물론 고령화를 대비하고 땅이 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 지난번에 밖으로 내보냈던 이민이라면 이제는 다시 초대하는 이민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이민 그 받아들이는 정책 은 우리가 지금 750만 740만 명의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한국 우리 민족이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740, 50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우선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줘서 한국으로 역이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특별히 제가 어디 외교통상부에 낸 보고서는 하나 이랬었습니다. 죄동포, 특별히 죄동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 저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중국 동포 우리가 조선족 중국 동포는 상당히 또 혜택을 줘가지고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경쟁력, 생활력 강하게 잘 살고 있는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1905년에 이민 갔던 사람, 1921년에 쿠바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2세가 지나고 3세, 4세 어떻게 해서 한국 분들의 족보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피고 한국 사람들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 그분들 와서 한국에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 개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른 비자를 주더라도 일정 기간 초대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낳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 개념상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 동포가 아닌 외국인들도 우수한 인재나 또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나 좋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물론 아시아 동남아시아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결혼해서 이주한 경우도 많고 또 노동자들이 이 가까운 인접 몽골이나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지역에서는 근로자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제 어떤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도적으로 더 원활하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서 이민을 막아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는 이민을 반대하고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일단은 조건을 둬서 주어서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구도 늘게 하고 하면 좋겠다는, 우리가 이게 혈통이 같은 한민족 다민족 국가가 아니고 단일 민족 국가로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우리 정책을 주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타민족에 대한 이해나 또는 관심이나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 개개인들도 외부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했으면,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 지역이 소멸한다는 건 그건 큰 재앙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정책 입안자들이나 또는 그 학자들이나 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에 인한 그 인구가 감소돼서 지역이 소멸되고 생산성이 감소돼서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미리 방지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물론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과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장시간이네요. 장시간 동안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박채순 TV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뭐 그 저걸 뭐 또 다른 제도가 있대요. 종 같은 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알림 설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여러분에게 그 알림이 가는가 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가능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테마를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중원부원하고 또 제도도 별로 잘 갖춰지지도 않으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해서 유익한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일상에서 행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순 TV였습니다.